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가족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상담의 기초, 가족 상담을 위한 체계적인 조망이라고 이제 첫 번째 챕터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가로 1번 이론적 배경. 가족 상담의 기본 이론은 체계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게 가족 상담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의 기본 이론은 체계 이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 체계라는 이야기는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개인 간의 심리 내적, 가족 간의 상호작용, 세대 간의 역동을 이해하고 성장에 초점을 둔 모델이다. 가족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 가족이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에서 전체로서의 가족이 주목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족이 상호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요 체계라는 단어가 뭐예요? 상호 의존되어 있는 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이 체계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가족 상담에서는 전체로서의 가족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 청소년기 자녀가 가출을 했다. 청소년기 자녀가 우울증이 왔다. 부모가 우울증이 왔다. 이런 것은 그 한 개인의 문제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가족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가족 상담에서는. 왜냐하면 상호 의존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을 체계라고 보는 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모빌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영아기에 아가들이 가지고 노는 모빌이 있죠. 그 모빌은 하나를 움직이면 다른 게 같이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체계 이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어떤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4번 가족 치료의 주 관심의 대상은 그래서 문제나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연쇄고리인 거예요. 그 문제, 그 원인,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연쇄고리다. 그래서 상담 치료의 목적은 부정적이고 악순환적인 연쇄고리를 끊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연쇄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문제만 해결하면 저 사람만 해결되면 저 자녀만 해결되면 저 누구만 해결되면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보는 것은 가족 상담의 이런 기반으로 봤을 때 이런 기초로 봤을 때는 참 좀 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죠. 5번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5번이 20세기 중반 체계 이론이 도입된 거, 심리치료가 확대된 거, 가족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들이 정립된 거, 그것이 가족상담이 태동하게 되었고, 이때 영향을 미친 이론은 집단역동이론, 아동상담소 지도운동, 부부상담, 사회복지실천 등이다. 20세기 초반에 가족상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에 영향을 준 것들이 아닌 것은 그것에 영향을 준 것들은 이렇게 기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초기 가족 상담 이론이 태동하게 되는데 영향을 준 게 무엇이냐? 동그라미 5번에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체계 이론이 도입된 거, 또 심리치료도 확대된 거, 또 가족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들이 정립된 거, 또 집단 역동운동, 아동상담소 지도운동, 부부상담, 사회복지실천 이 모든 것들이 가족상담 이론이 일어나게 해준 어떤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서는요. 후기 가족상담,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은 초기 가족상담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동그라미 6번은 후기 가족상담에 영향을 미친 이론들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기 가족상담에 영향을 미친 거는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는 사회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량, 또 2차 사이버네틱스, 후기 구조주의, 다문화주의, 언어도 중요하고요. 페미니즘, 또 울트라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후기 가족 상담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과 6번은 초기 가족 상담에 영향을 미친 거, 후기 가족 상담에 영향을 미친 거 이렇게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출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 다음 2번 체계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계이론. 체계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인 부분들의 연결망이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비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체계이론이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심리 내적, 가족 간의 상호관계, 세대 간의 역동, 여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체계 이론적인 관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 체계 이론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비선형적인 경향이 있으나 체계의 불균형 가운데 안정을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과잉 안정 지향성을 지향한다. 체계 이론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비선형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선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안정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을, 가족 체계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순환적인 인과관계, 비선형적이다, 순환적인 인과관계다, 다 같은 맥락의 말이죠. 순환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걸 우리가 직선적인 인과관계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선형적인 거죠. 그래서 다 이제 같은 맥락의 말들입니다. 미음. 가족 체계의 생활은 구성원의 활동을 단순히 합한 것 이상으로 어떤 원인이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다중귀결성, 또한 가족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최종 목표에 이르는 동귀결성도 가진다. 그래서 가족 체계는 다중귀결성도 있고 동귀결성도 있어요. 다중귀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원인이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다중귀결은 귀결되는 게 다양하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게 다중귀결이겠죠. 다중귀결.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동귀결이에요. 동귀결. 동귀결은 다 다른 출발점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로 똑같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혼이라고 하는 어떤 결론이 난 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결론이 난 거. 다 출발은 다르죠. 출발은 다른데 하나로 나오는 거. 여기에서는 같은 출발점에 있었는데 다 다르게 나온 거.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귀결성도 있고 동귀결성도 갖는다. 가족 체계론적 시각에서의 가족을 보면요. 가족 구성원 개인의 특성보다 가족 상호작용 패턴이 더 중요하겠죠. 가족 체계는 단순한 선형적 인과관계 아니라 비선형적인 인과관계다. 체계가 기능적으로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전체가 질서 있게 상호 연관성, 중요한 단어죠. 가족 간의 디지털 의사소통 방식도 언어적 의사소통에 속한다. 디지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적 의사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1:1 실시간 의사소통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방식. 이게 디지털 의사소통. 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지털 의사소통 방식은 반면에 이것과 다르게 아날로그식 의사소통도 있겠죠. 이것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사소통은 상당히 언어적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단조롭기도 하고 약간 단답형이기도 하고 감정이 약간 포함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근데 아날로그식 의사소통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서 감정도 포함되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식 의사소통이죠. 그 다음 가족 체계는 가족 개개인의 특성을 합한 것 그 이상이다. 엄마와 아빠, 아내와 남편이 만나면 둘이 만나면 이가 돼야 되는데 그거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 역동이 그 이상으로 나오죠. 그 이상이다.
그리고 개방성과 폐쇄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폐쇄성은 밖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개방성은 받아들이는 건데 이것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시옷, 가족 상담의 체계론적 사고,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상황이 있다고 보지 않고, 그죠? 모든 현상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내담자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존중하는 게 가족 상담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내적 경험도 다 같이 고려를 하죠. 가족 성원들의 행동은 상호 보완적이라서 개인의 변화는 가족 체계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보는 게 가족 상담에서의 체계론적 사고에 들어가죠. 2번 일반 체계 이론. 일반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버터람피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기적 조직체는 상위 체계와 하위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유기체, 그죠? 유기체, 또 유기적 조직체는 상위 체계가 있고 하위 체계가 있고 인간은 사회의 일부분이다. 개인과 환경을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전체. 그래서 체계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체계는 주위를 둘러싸고 구분짓는 경계를 가지고 있다. 나와 너와 경계. 그래서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로 구분도 된다. 폐쇄체계는 환경과 교환이 없고 자신의 경계 안에만 머무르는 것, 외부체계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 이런 폐쇄체계 안에서는요, 엔트로피 수준이 높아요. 네, 뒤에서도 또 나올 건데요. 엔트로피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폐쇄체계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 수준, 엔트로피 상태에 있을 때는 체계의 구성 요소끼리 상호작용이 감소하면서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고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게 엔트로피 상태입니다. 개방체계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엔트로피를 지연시킨다. 개방체계는 니겐트로피랑 조금 더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니겐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부적 엔트로피, 네거티브 엔트로피. 그래서 그것을 부적 엔트로피, 니겐트로피 이렇게 또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니겐트로피 이런 거는 개방체계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엔트로피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족 체계에서 니겐트로피의 증대를 체계가 유연성이 있다라고 본다. 그래서 엔트로피 상태보다는 어떤 상태여야 돼요? 니겐트로피, 네겐트로피, 뭐 부적 엔트로피, 네거티브 엔트로피 다 되거든요. 이거의 증대를 체계가 유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니겐트로피 상태는요, 개방성과 폐쇄성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서 체계의 어떤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을 때예요. 니겐트로피 상태일 때는. 그래서 체계 외부 에너지가 유입되어 내부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태. 체계 내의 질서와 법칙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이게 니겐트로피 상태예요. 그래서 체계는 적절한 양의 정보, 변화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서도 체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보나 변화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니겐트로피 상태입니다. 그래서 니겐트로피가 더 건강하고 유연성이 있는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비읍, 체계의 비합산성, 그죠?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했으니까 비합산성, 그리고 순환적 인과성, 그죠? 순환적인 인과관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이버네틱스와 동일한 관점 및 세계관을 기초로 발전을 했습니다. 체계 이론은. 사이버네틱스는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일반 체계 이론의 가족 상담 적용 한번 보면요. 가족은 각 부분의 특성을 합한 것보다 많아요. 그래서 합한 건 이상이고, 가족은 일반 규칙에 의해서 지배된다. 규칙이 있어요, 가족은. 또 가족 체계는 경계가 있어요. 또 가족 체계의 부분의 변화는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죠. 가족 체계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또한 있어요. 의사소통이나 피드백의 기능을 중시하고요. 가족 체계 안에서. 가족 안에서 개인 행동은 순환적인 인과관계로 이해해야 되죠. 또 가족 체계는 개방 체계로의 목적을 갖는다. 가족은 하위 체계를 갖고 있고 상위 체계의 일부분이다. 이 모든 것들이 체계론과 접목시켰을 때 가족 상담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인에 보시면 가족의 하위 체계, 가족 체계의 하위 체계에는 성별에 따라서 뭐 남성 하위 체계, 여성 하위 체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부모 하위 체계, 자녀 하위 체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형성이 되고 가족 또한 가족 내의 하위 체계를 이루고 각 구성원은 여러 하위 체계 속에서 그렇죠. 남자이면서 부모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남자 하위 체계도 들어가면서 부모 하위 체계도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 개의 하위 체계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가족 체계는 하위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사회 체계는 가족의 상위 체계가 되겠죠. 사회 안에 가족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족의 하위 체계들은 상호작용하면서도 각각 체계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체계들 간의 경계가 또 있겠죠. 3번, 체계의 종류와 용어. 개방체계와 폐쇄체계. 개방체계는 환경으로부터의 투입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가 가능한 거죠. 외부와. 폐쇄체계는 교류가 없는 거. 그래서 투입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산출을 내보내지도 않고.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는 경계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의 경계, 이런 경계잖아요. 경계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극단적인 개방체계나 폐쇄체계는 건강한 체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적절해야 되는 거죠. 경계라고 하는 것은 체계를 구성하는 소단이다. 물리적, 개념적인 공간에 해당이 된다. 혼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혼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체계는 상위 체계에 속한 하위 체계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의 상위 체계가 된다라는 건데, 이 혼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중간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간 체계. 그러니까 사이에 껴있는 거죠. 사이에 껴있는 중간 체계. 어떤 거에서는 하위 체계가 되고 어떤 거에서는 상위 체계가 되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론은 하나의 체계는 상위 체계에 속한 하위 체계이지만 또 다른 것의 상위 체계가 되는 거죠. 이런 체계의 이중적인 성격을 일컫는 말이 혼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나왔죠. 엔트로피. 엔트로피 상태에서는 체계가 소멸되고 무질서해지고 비조직화되고 폐쇄 체계랑 많이 관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엔트로피 상태. 네거티브 엔트로피, 내계 엔트로피, 니계 엔트로피, 부적 엔트로피 다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체계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와서 이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으로서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해서 생존하는 힘이 되는 게 내계 엔트로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균형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과 관련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균형은 주로 이제 폐쇄 체계랑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 투입 없이 자기 현상을 좀 유지하려는 거, 이런 현상을 우리가 균형이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또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체계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운동의 과정 속에서 균형을 회복하려는 경향과 관련된 단어가 항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안정상태. 안정상태는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쇠퇴로 인해 붕괴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상태. 이것이 안정상태의 개념이다. 그래서 체계가 쇠퇴해서 붕괴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거. 이게 안정상태. 그래서 체계가 건강성을 유지하는 상태.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게 안정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부적 피드백과 정적 피드백. 부적 피드백은 환경이 변할 때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 정적 피드백은 변화가 있을 때 체계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 피드백을 우리나라 말로 보통 번역을 하면 이제 환류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부적 환류, 정적 환류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적 피드백은 환경이 변할 때 변하지 않는 거,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춘기가 됐어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 뭔가 규칙도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했던 거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춘기 아이를 무조건 옛날처럼 순종하라고 하고 이게 안 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적 피드백. 정적 피드백은 변화가 있을 때 체계가 변화하는 거. 그래서 체계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의 피드백이에요. 사춘기 아이의 변화를 인정하고 부모가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적 피드백과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동일 결과성, 앞에서도 살펴봤죠. 살아있는 체계가 다양한 출발 상태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동일한 특징적인 결과에 이르는 경향. 그래서 순환적 인과관계와 관련된 개념이다. 체계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 이게 동일 결과성에 대한 개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폐쇄체계와 개방체계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폐쇄체계는 닫혀 있는 거죠. 개방체계는 상호가 되는 열려있는 체계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폐쇄체계에서 높죠. 네겐트로피는 개방체계에서 높죠. 질서는 개방체계에서 높죠. 그리고 혼란은 폐쇄체계가 높아요. 법칙은 개방체계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정보의 필요성이 개방체계에 많은 거죠. 이런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사이버네틱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버네틱스.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자기 제어 원리를 기계 장치에 적용해서 통제나 제어 등을 연구한 학문과 관련되는 게 이제 사이버네틱스인데요.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미국의 수학자 위너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자 그룹, 이것을 사이버네틱스라고 이름 지었다. 그래서 어원은 이런 것들이 있고, 2번 사이버네틱스는 생물체계와 사회체계에 있어서 순환적인 인과관계, 피드백 기제, 요것과 관련이 돼요. 그리고 3번 1, 2차 사이버네틱스로 구분이 됩니다. 1차 사이버네틱스는 일반 체계 이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4번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피드백망 또는 환류작용, 그죠? 피드백으로 환류라고 번역한다 그랬죠? 그래서 환류작용이라는 제어 체계를 갖는다. 그래서 사이버네틱스는 자기조절 체계, 자기 조절을 위해서 피드백 기제를 활용하는 것, 이것과 관한 거다.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하는가를 설명할 때 사이버네틱스, 일반 체계 이론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5번 부적 피드백은 체계의 일탈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이죠. 정적 피드백은 안정을 거부하고 변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항상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기 제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프로이드 이론에서 저항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평형, 균형 이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동그라미 7번에 나와 있는 것들,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동그라미 7번 먼저 한번 보면요. 가족 치료에 있어서 사이버네틱스, 기계의 자동 제어 장치 원리를 가족 체계 이론에 도입한 거, 이게 사이버네틱스고요. 체계가 지속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성공했던 기업과 실패했던 기업을 비교 분석해서 자동적인 메커니즘을 정교화하는데, 체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후 전개되는 유사한 상황에서 이런 메커니즘이 의식적인 생각을 거치지 않고 되풀이한다. 체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피드백 정보는 새롭게 변경되어 미래 행위에 대한 패턴의 변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가족 치료에서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행동 패턴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반영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자기 제어 장치, 그죠? 자기 제어 장치, 그것과 관련된 거를 가족 치료 안에도 그런 어떤 자기 제어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설명할 때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기출이 많이 되는 건 동그라미 리을과 미음입니다. 리을에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가 있고요.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단골로 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는요. 치료자를 어떻게 보냐면요. 전문가고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치료자가 전문가다. 또 객관적인 걸 안다. 이 사람은, 전문가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가족 체계를 진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치료자를 약간 좀 권위를 갖고 보는 거죠. 그런데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는요. 행동이 객관적인 발견 대상이 아니라 주관적인 구성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이 주관적인 구성 과정이다라고 요 이야기는요. 후기 가족 치료 이론과 많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사이버네틱스는요. 후기 가족 치료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주관적인 구성 과정이다. 객관적인 뭐가 아니라, 객관적인 뭔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의 주관적인 구성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와 내담자를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겁니다.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치료자는 전문가였잖아요. 근데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에서는요. 치료자와 내담자가 동등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교류를 통해서 치료적인 개입에
치료자가 가담하는 거다. 상호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게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 표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기출이 많이 되죠. 한번 볼게요. 1차 사이버네틱스. 먼저 개념은 생물 체계와 사회 체계에 있어서 순환적인 인과관계, 피드백과 관련된 거죠. 생명체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유기체적인 모델과 동일하고, 이러한 내용은 일반 체계 이론에서 주장한 바와 유사하다. 치료자는 가족 체계로부터 거리를 둔 객관적인 관찰, 의도적인 개입. 그러니까 약간은 거리를 두면서 권위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뭔가 개입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를 가족 체계로부터 거리를 둔 객관적인 관찰, 의도적인 개입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자다라고 봐요. 치료자는 체계를 관찰하는 외부 관찰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족 밖에 존재한다. 가족과 분리되어 조정하는 존재가 치료자다. 이렇게 보는 게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 보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가 나왔겠죠. 한계점 한번 보면요. 살아있는 유기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뭘 가지고 있다? 자기 조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간과했던 거죠.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자율성, 자기 조직 능력이 풍부하다.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 그래서 2차적 사이버네틱스가 나타나게 됐다. 치료자의 개입 기술은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상호작용은 고려하지 않았죠.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그래서 그것의 한계점을 가져서 2차적 사이버네틱스가 나타납니다. 2차적 사이버네틱스 한번 보면 유기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상호작용도 하죠. 환경과 상호작용도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율성도 있고 자기 조직의 원리, 자기 중과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드백 과정에서도 다양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2차적 사이버네틱스입니다. 피드백 과정을 통해 모든 체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피드백 과정으로 전체 체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 이것이 뭐 때문에? 자율성, 자기 조직의 원리, 자기 중과의 특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이것을 강조했다. 모든 생명의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패턴과 관계성. 모든 생명 현상이 다 연결되어 있다. 좀 더 폭넓게 봤죠? 그래서 치료자는 관찰자이면서도 관찰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요. 치료자는 인간이 실제로 구성하는 것을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 치료자가 아닌 내담자의 자기 중거 틀, 그죠? 치료자가 다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 안에 있는 자기 중거 틀이죠. 이것에 기반한 목표 중거 틀을 갖는다. 이게 2차적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생태체계 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태체계 이론. 브롬펜 브레너죠. 개발한 이론, 생태학 이론과 일반 체계 이론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생태체계 이론이다. 생태학 이론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죠. 그리고 환경과 인간을 하나의 총체로 보죠. 그래서 인간 발달에 있어서 거시적인 접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우리 잘 기억나시죠? 아동을 볼 때 이제 아동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동과 연결되어 있는 뭐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뭐 학교일 수도 있고 뭐 가족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미시체계에 들어가죠. 그리고 미시체계들 간의 연결을 우리가 중간체계라고 하죠. 그리고 외체계가 있죠. 외체계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닌데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외체계죠. 그래서 아동의 뭐 부모의 직장, 그죠? 부모의 직장이 아동에 영향을 주잖아요. 부모의 직장이 뭐 갑자기 지방으로 가면 아동도 가야 되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외체계. 그리고 더 크게는 거시체계라고 하는 게 있죠. 거시체계. 그래서 신념. 그 시대의 법, 그 시대의 가치,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체계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다시 읽어보면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해 거시적인 접근을 해요. 그래서 거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적체계를 다 포함하고 있죠. 개인이 속한 사회 이념, 제도,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 이게 거시체계인 거죠. 4번 인간관. 인간은 사고, 감정, 행동을 가진 생물학적, 심리학적, 영적, 사회적, 문화적. 네.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또 심리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사회적인 존재인 거예요. 문화 안에 있는 문화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구성할 뿐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상호 교환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죠.
또 생태학적 전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생태학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역할이나 환경을 추가하거나 없애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생태학적 전이에요. 이런 생태학적 전이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 교류를 지지 혹은 방해하는 유전적인 잠재력을 가진다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환경과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며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해서 거시적인 접근을 하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발달은 진화적 시간에 따른 유전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성숙 및 선택 과정에 의해서 인간이 형성된다라고 본다. 이게 생태체계 이론에서 어떤 생태체계 이론의 특징, 생태체계 이론의 인간관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가족 상담에 대해서 체계론적 조망 가운데 가족 상담을 어떻게 바라볼까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